안녕하세요. 얼마 살지도 않은 인생, 역경과 고난을 헤쳐 행복을 찾은 50대 남자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에 접어든 저지만 그동안 제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 다들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한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전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과 일상을 되찾게 된 데는 아내의 공이 정말 큰데요. 아내만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오늘은 모자란 저를 믿어주고 제 옆에 있어준 저희 가족에게 작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시려고 했던 부모님 덕분에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었어요. 평범함 속에서 얻는 행복이 제일 특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제게 아버진 참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셨어요. 중학교 시절 시험을 너무 망치는 바람에 잔뜩 풀이 죽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호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세상엔 공부보다 중요한 게 널리고 널렸단다. 아빠도 어릴 땐 공부 지지리도 못했거든. 근데 지금 봐라.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니네 엄마 만나. 이렇게 잘생긴 널 낳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 아직 기회 많으니까. 자, 우리 아들 기분 좀 풀라고 아빠가 트로트 한 곡 불러주마. 아빠 노래 들으면 기분이 확 풀릴 거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구성지게 트로트를 불러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제가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아버진 본인의 어깨에 기댈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셨죠. 오직 저와 어머니만의 슈퍼맨이자 넓은 그늘을 가진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 고향에서 학업을 마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됐습니다. 연고도 없는 서울로 간다고 어머니께선 속상해 하셨지만 아버지께선 좁아 터진 시골보다 서울에서 더 많은 걸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다며 되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구한 조그만 월세방에 이사 갈 때도 아버진 시골에서 직접 운전을 해 서울 집까지 제 짐을 옮겨다 주셨습니다. 한동안은 좀 헛헛하겠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연락 자주 할 거지 아들? 방학 되면 꼭 오고 그래. 네 방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테니까. 알겠어요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제가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쯤 아버지께서 당뇨로 인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워낙에 작은 시골이었고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도 없었기에 너무 늦게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였죠. 게다가 관절도 좋지 않아 거동을 하시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집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께서 대문 밖을 왔다 갔다 하시며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무릎이 좋지 않아 제대로 걸음을 걷기도 힘드신 상태였으면서 말이죠. 아이, 아버지, 걷기도 힘드시다면서 뭐하러 밖에 나와 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아들이 온다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방에 앉아만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 의사 양반이 그러는데 이렇게라도 걸어줘야 당뇨병 낫는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너 기다릴 겸 겸사겸사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지. 아버지도 참 어서 들어가세요.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아버지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예전보단 자주 고향집을 찾아 뵙기로 하고 그날은 고향집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30줄에 접어들었을 때쯤
지인으로부터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사실 속 편하게 연애를 할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이라며 딱 한 번만 만나보라는 지인의 성화에 인사나 할까 하고 소개를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 얼굴을 딱 처음 보는 순간 바로 소개받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이상형인 사람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아내는 일남 이녀 중 장녀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대기업 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다 정년 퇴직을 하셨고 동생들도 각자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듣기만 해도 저희 집과는 상반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둘 다 집안 환경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고서 1년 반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을 하다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아내의 집에 갔던 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엄청 큰 텔레비전과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잣집을 실제로 마주했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상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비웃는 처제, 제 얼굴을 보고 웃으며 고개를 까딱하는 처남, 그리고 어딘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 마냥 불편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인상을 팍 찌푸리시며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아줌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국 간 좀 보고 끓이라고. 요새 계속 간을 못 맞춰 왜? 아줌마가 한번 먹어봐요. 아주 소금국이야 소금국. 우리 암 걸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썼는데 다시 해드릴게요. 아유 됐어요. 번거롭고 귀찮게. 한 번만 더 음식 이따위로 해봐요. 확 잘라버릴 거니까. 아줌마 말고도 구할 사람 많은 거 알죠? 네, 죄송해요, 사모님. 꼭 신경 쓸게요. 그렇게 한참을 국이 짜네 어쩌네 하면서 투덜거리시던 장모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정이랑은 얼마나 만났어요? 1년 반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요? 민정이한테 대충 들어보니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버님께서 당뇨가 있고 또 관절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다행히도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아휴, 근데 솔직히 우리 애 아빤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생각해봐도 집안 차이 많이 난다는 거 인정하죠? 솔직히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우린 반대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민정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싶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잘하나 못하나 한시도 빠짐없이 지켜볼 테니까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요. 우리 민정이한테 조금이라도 못했다간 어떻게 될지 말 안 해도 알죠? 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눈을 부릅뜨면서 말하시는데 오금이 저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잔뜩 굳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만 있자 아내는 그런절 한번 보더니 장모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말 좀 가려서 좀 해. 뭘 지켜본다는 거야? 엄마가 무슨 CCTV야? 오빠가 나랑 살지 엄마랑 살아?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지. 오빤 내 옆에 항상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듬직할 때도 있다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위한테 푸대접 받고 살면 어떡하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막말을 해? 어머, 어머머, 여보, 제 말하는 것 좀 봐요. 벌써부터 지 남편이라고 싸고 도는 꼴하곤 배 아파 낳고 쇠가 빠지게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야, 우리 언니 진짜 말빨 하나 끝내준다니까. 아무도 못 당해. 넌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아내의 시원한 말 한마디 덕분에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꼭 듬직한 사이가 되겠노라고. 결혼을 억지로 허락하셨다고 말했지만 그 결혼을 허락하신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될 수 있게끔 하자고 말이죠. 저희가 결혼한 후 차례로 처제와 처남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 부부는 2살 터울이 나는 2딸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떼고 한글을 떼는 소중한 순간들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느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누구보다 날 사랑해주는 나의 아내.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여보, 나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난 진짜 행복한 놈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퇴근하고 지친 몸 이끌고 들어오면 사랑하는 딸내미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하고 다가와주고 당신이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꼭 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다시 생각해봐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인 것 같아. 그거 알아? 나도 맨날 그렇게 느낀다는 거. 당신이랑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나한텐 행복이야. 고마워. 듬직한 내 남편이자 우리 윤서랑 윤진이 아빠가 되어줘서. 이렇게 가족들 간 여행도 가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처갓집 식구들과는 도통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남은 볼 때마다 저의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처제와 동서 그리고 장모는 저를 비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어요. 동서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장인어른 장모의 생신 때마다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께선 보란 듯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시곤 했죠. 장모님, 이번 생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짜잔! 장모님이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던 가방이에요. 이거 해외 한정판 상품이어서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 웬일이야?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 사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명품백도 매보고 어때 윤서방? 나한테 어울리나? 엄마, 완전 최고다 최고. 엄마처럼 이 가방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근데 형부는 뭐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뭐 별건 없고 100만 원 용돈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장모님 갖고 싶으신 거 마음껏 사세요. 첫째 사이랑 둘째 사이 선물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내 친구 집은 마사이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고 막 그런다더니만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어. 그래도 성의는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그럼 엄마한테 고작 향수 하나 선물해준 둘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럼? 나도 좋은 선물 못 해줬으니까 불효자시키겠네. 맞아 엄마. 선물이 뭐가 중요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서방도 큰맘 먹고 준비한 거란 말이야. 그치 여보?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음 생신 땐 제가 좀 더 멋진 걸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동서. 고작 직원이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 사실 비교가 안 될 수는 없었지만 장모와 처제 그리고 동서가 우쭐거리고 비아냥거릴수록 절대 기죽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시련이 찾아온 건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던 해부터였어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던 회사는 어느 순간부턴가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실직을 했을 무렵쯤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본인 힘으로 회사를 차려 개업한 지 1년 만에 직원들을 여러 거느리는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직해서 많이 힘들어하자 아내는 저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괜찮아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돈 벌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새로운 직장 구해보자. 혹시 알아?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갈지. 실직에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이었기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말처럼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도 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마음 먹은 대로만 되진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곳에 면접을 다녔지만 결국 절 불러주는 건 작은 중소기업 뿐이더군요. 집안의 대들보가 되겠다고, 아내에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이들에겐 듬직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열심히 힘을 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고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서 훨훨 날아다니는 아내가 어찌나 그렇게 부럽던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제 모습과 여기저기 거래처에 전화를 받으며 밥을 먹는 와중에도 일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은연중에 계속 비교하며 정말 못나게도 자격지심에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아무런 죄 없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있잖아. 오늘 큰 계약건 하나 따냈다? 아휴, 그 계약건 따려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대표님한테 얼마나 사정사정했는지 몰라. 오늘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진짜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래, 참 좋으시겠어요. 능력 좋아서 큰 계약건도 따내고. 아, 혹시 이거 나한테 돈 더 벌어오라고 압박하는 건가? 돈 벌어오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맞지? 여보, 왜 그래? 난 진짜 기쁜 마음에 말한 거였는데, 왜 사람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에휴, 나도 회사 끝나고 나면 투잡이나 뛰든지 해야겠다. 능력 좋은 마누라랑 사는 거 진짜 눈치 보이고 피곤한 일이라는 거 이제 알았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제게 다가와 카드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 카드야. 한도 높으니까 당신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카드 써. 그리고 옷도 좀 사 입고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몇 번이나 입는 거야. 늘 같은 옷만 입고 가면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 맨날 검정색 옷만 입지 말고 밝은색 옷도 좀 사 입고 그래. 왜? 이제 내가 같이 다니게도 쪽팔리냐? 창피해? 그래서 카드 주는 거야? 이제 당신도 장모님이랑 처제 동서처럼 나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나 보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난 그냥 당신 편하라고 카드 주는 건데. 위선 떨지 마. 당신도 나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당신 발 아래로 보여서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카드 줄 필요 없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신경 꺼. 그렇게 아내와 하루하루 언성을 높이고 날선 말들을 내뱉으니 아이들도 서서히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온기가 넘쳐났던 집안은 어느 순간부턴가 냉기가 서렸고 웃음이 사라진 진 오래였어요. 보다 못한 아내는 요즘 제가 많이 피곤하고 예민해 보인다며 주말 동안은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 댁에 가는 걸 좋아했고 저 역시도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라도 쉬고 오면 마음가짐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선 며느리가 먼 걸음을 해줬으니 좋은 걸 먹어야 한다며 닭을 잡아 삼계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도 심사가 뒤틀려 부모님에게까지 날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왔을 땐 이런 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이제 며느리가 돈 잘 번다고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시네 어머니. 참 우리 마누란 부럽다 부러워. 돈 잘 벌어서 시어머니가 직접 닭까지 잡아다가 삼계탕으로 몸보신까지 해주고 말이야. 아, 이놈이 서울에서 뭘 잘못 먹고 내려왔나. 대체 왜 그래? 너희 싸웠어? 아니에요 어머님. 이 사람이 요즘 많이 피곤하고 예민해서 그래요.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바람을 쐬러 시골집에 내려갔다 와서도 저의 꼬인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것 마냥 살아가던 제가 폭발을 하게 된 것은 몇 달이 지난 추석날이었어요. 처갓집에서 차례 지내고 다 같이 모여 술 한 잔을 기울이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겨우 2잔 정도를 마셨는데도 알딸딸하니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유일하게 옥에 티가 탔습니다. 퍼즐을 완성해야 하는데 사이즈와 모양이 달라서 넣지 못하는 마치 동떨어진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죠. 처갓집 식구들의 떠드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던 그때 장모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난 우리 둘째 사이만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우리 딸한테 잘해. 직장도 좋아. 돈도 잘 벌어.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니까. 저는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상태였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나 들으라는 듯 비꼬는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결국 전 한참 동안 혼자 멍하니 있다 장모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 절 눈치 주실 건데요? 아니, 정서방, 왜 그러나? 난 그냥 둘째 사이 돈 잘 벌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 못 번다고 눈치 주고 생신 선물 그거 100만 원 드린 것도 둘째 사이랑 비교하시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장모님. 예?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제가 안 입고 눈에 가시 같으시면요. 차라리 이혼을 시키시고 능력 좋고 학벌 좋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위 들이세요. 저는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모두 내뱉고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 혼자 집에 도착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비웃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내는 이미 출근을 한 상태인지였고 아이들은 모두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 것 같았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는데 휴대폰을 보니 장모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 안엔 정말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제 일은 미안하다고, 그동안 본인이 저의 신기를 너무 건드린 것 같다고, 앞으로 말 조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장모가 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진 그날 밤 처남을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알게 됐어요. 어제 매형 그렇게 가고 나서 집안이 완전 다 뒤집어졌었어요. 엄마 아빠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고 동생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욕하고 근데 그때 누나가 울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요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긴 아냐고요. 그런 말조차 저 사람한테 상처라고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대할 거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 제발 그만하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저 사람 무시하거나 까내리면 진심으로 의절하고 가족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천대하는 가족은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진짜 멍하더라고요. 처남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되도 않는 말로 짜증을 내고 심통을 부렸는데 아내는 제가 본인 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편을 들어줬던 거였어요. 너무 민망해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자 처남은 한숨을 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매형을 비꼬고 욕해도 전 항상 매형 편이에요. 매형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누나 진짜 눈 높은 편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 여럿이었고 그중에 잘생긴 사람도 많았는데 눈길 한 번 안 줬거든요. 근데 매형을 만나고 결혼까지 한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힘내요. 가족들한텐 제가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둘게요. 매형 무시하지 말고 막대하지 말라고. 고마워, 처남. 먼저 만나자고 말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까지 해줘서. 처남은 저보다 5살이나 어렸음에도 이렇게 의젓하고 어른스러운데 저는 어른이 돼서 시기 질투라고 자격지심에나 빠져 하나뿐인 아내에게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짜증이나 부리고 아이들 눈치나 보게 만들고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변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건 얼마 뒤 저의 생일날이었는데요.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생일상을 차리고 미역국을 손수 끓이고서 제게 쪽지 한 통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로 멋져 보여.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자. 난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가요. 차려놓은 거 꼭 먹고 미역국도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꼭 먹어요. 생일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날 이후 전 결국 정신과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싶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내도 아이들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 뒤 결혼 12년 차가 되던 해 저의 하나뿐인 슈퍼맨이자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나무였던 아버지의 부고로 인해 저는 한 번 더 무너지게 됐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로 절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 어렸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주시겠다며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힘겹게 노래를 불러주시던 아버지께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이후부터 저는 다시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유약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다간 가족들에게 또다시 한번 상처를 줄 것 같아 결국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너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너는 가장으로 불릴 자격도 없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가 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 이 바보 같은 놈. 5평 남짓한 병실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환청과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절 보기 위해 면회를 오면 그것조차 제가 이 꼴이 된 걸 비웃으러 온 거라고 생각해 문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긴 내 공간이야.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나가. 이런 저의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결국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도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 팔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난 너무 힘들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내가 어? 이렇게 빌게. 제발. 아내가 절 붙잡고서 울고불고 애원을 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이던 환각도 서서히 보이지 않고 환청도 들리지 않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눈뜨고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과거의 휴대폰 사진들만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아지고자 했던 마음이 부족했던 걸까? 끝도 없이 이어진 부정의 끝은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결론이 내려진 이후 저는 아내 몰래 퇴원을 신청했고 퇴원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짐을 싼 뒤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신청서 등기를 아내 직장으로 보낸 후 문자로 통보했죠. 이제 우리 각자 서로 갈 길을 가자고 말이죠. 그 문자를 보낸 지 3분도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니? 말 그대로야. 직장에다가 이혼 신청서 등기로 보냈어. 내 건 작성했으니까 당신 거 작성하면 돼. 이혼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당신 퇴원한 거야? 언제? 말도 없이? 이제 남들 사이인데 내가 그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 이제 나 찾지 마. 끊는다. 저는 아내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 오는 전화들과 문자들을 모두 외면한 채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을 고르다 보니 여기가 제일 적당하겠다 싶더라고요. 도착한 뒤엔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방을 하나 얻어 그곳에서 운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췌한 몰골을 한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매일같이 소주를 2병씩 사가니 동네 어르신들은 저마다 절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사가고 그래. 속병 나게. 한창 청춘인 것 같은데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제가 술을 마시든 한 방에 훅 가든 말든 신경 끄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잠을 자든 말든 모든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소주를 마시며 인생을 비관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지 하고 나가보니 집주인 할머님께서 손에 갈치조림을 들고서 방긋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정씨 집에 있었네. 한참 문을 안 열어줘서 집에 없나 싶었는데. 자, 이거 먹어. 갈치조림이야.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야무진 안주랑 같이 먹어야 나중에 속도 안 쓰리고 숙취도 없지. 내가 또 갈치조림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어른이 주는 거니까 군말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어. 할머니는 제게 반강제로 갈치조림을 건네주고선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주신 거니 버릴 순 없어서 소주와 함께 억지로 한 입 밀어 넣었는데 그 갈치조림을 한 입 먹는 순간 제 눈에선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갈치조림 하나일 뿐이었지만 제게는 거의 한 끼 식사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주인 할머니께선 저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생일이라고 자식들이 한가득 음식을 보내줬다며 나 혼자 다 먹긴 많으니 같이 나눠 먹자고 떡과 나물 그리고 밥 같은 것들을 잔뜩 싸오기도 하셨어요. 처음엔 그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꾸준히 해주시니까 이젠 부담보단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쯤 할머니께선 제게 본인의 가게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일이요? 그래, 술값은 어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고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딱히 할 일 없이 집에나 술이나 퍼먹고 뒹굴거릴 것 같으면 내일부터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해. 나 횟집 하는데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일하긴 수월할 거야. 제가 왜요? 싫습니다.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왜요는 무슨 왜요야? 그래 뭐 정일하기 싫으면 방 빼고 나가든지. 나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할머니의 반 협박이 섞인 말에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다음 날부터 횟집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는 테이블이 4개 정도 되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동네 장사다 보니 가게엔 늘 오는 분들만 오셨고 그러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익히고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웠지만 어르신들이 먼저 제게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저도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어이 정씨, 오늘도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먼. 자, 오늘은 정씨가 추천해주는 메뉴로다가 한번 먹어볼까? 뭐가 제일 맛있어? 추천 좀 해줘봐. 여기 다 맛있는데 그중에서 갈치조림이 제일 맛있어요. 오, 그래? 그럼 갈치조림이랑 소주 한 병. 나 혼자 마시긴 적적하니까 정씨도 옆에서 같이 한잔 하자고. 아이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하는 중이라 죄송해요, 어르신. 어이, 할매. 나 정씨랑 소주 한 잔 같이 해도 되죠? 아이고, 당연하지. 뭐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가볍게 같이 한 잔 해.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하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 저절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정말 끊임없이 제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절대 이혼 못 해. 당신 어디 있어? 애들이 당신 많이 보고 싶대. 그러니까 얼른 와. 같은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한 통도 답장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신 다음 주방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던 제가 주문을 받기 위해 손님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그 손님의 얼굴을 보고서 심장이 저 밑으로 훅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른 아침부터 혼자 가게를 찾아온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몰래 사람 써서 미행이라도 한 거야?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어? 애들도 아빠 언제 오나 하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래?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야 해 줄래?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줘. 어?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살자.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고 나 죽게 되면 애들을 누가 키워? 나 죽으면 애들을 누가 키우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와? 나 대장암 3기래.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혼이니 뭐니 하지 말고 제발 집에 좀 가자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군가 머리를 한 대 세게 친 것 같은 기분이 듦과 동시에 저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암에 걸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3년 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몸이 영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대장암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과 함께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밖의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당신 여기 버스 타고 왔지? 그때 당신 표 끊어준 매표소 직원이 내 친구야.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어. 당신은 당연히 직원 얼굴 같은 거 알아볼 겨를도 없었겠지만 친구는 알아봤다더라. 그 친구가 말해줬어. 당신이 여기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고. 그래서 여기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고 사라졌는데 찾아보지도 않는 바보 같은 마누라가 세상에 어딨겠어. 내가 와서 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또 멀리 도망쳐 버릴까봐 차마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당신 보면서 어쩌면 여기서 당신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정씨, 이제 와서 나도 말하는 건데 정말 정씨 마누라 같은 사람 어디에도 없어. 몇 년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우리 남편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따뜻하게 좀 안아달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하고 갔어. 나한테 달마다 돈도 보내주고 자네가 우리 동네 온 3년 동안 얼마나 날 많이 찾아왔는 줄 알아? 내가 매일같이 음식 가져다 주고 했던 거 그거 다 자네 마누라가 챙겨달라고 부탁해서 챙겨준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매일같이 술 퍼먹는 자네 뭐 이쁘다고 내가 챙겨줬겠어. 아유 됐고 이제 방 빼. 마누라가 아프다는데 계속 고집 피우며 여기 눌러 살 건 아니지? 자고로 남편이란 항상 마누라 곁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 오늘 당장 짐 빼서 마누라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아내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 전 그날 조용히 방에 있는 짐을 챙겨 아내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서울에서부터 직접 운전을 해 강원도까지 왔더라고요. 아니, 몸도 성치 않으면서 뭐하러 운전을 해서 왔어?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지. 당신이 나랑 같이 올 줄 알았거든. 오랜만에 당신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차 끌고 왔지. 당신도 참 바보다 바보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순 바보였네. 그렇게 아팠으면 찾아와서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여태까지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여보한테 참 고맙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더 아프지 않고 밝아진 것 같아서. 여보, 잘 견뎌줘서 고맙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내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몸이 아픈데도 제 걱정을 먼저 하고 나아진 모습에 마음을 놓고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냈으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미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집으로 도착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제 품으로 뛰어와 안겼습니다. 3년 사이 아이들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훌쩍 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랑 같이 다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빠 웃는 모습 보면서 엄청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무지무지 기뻤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엔 부모가 놀아준 기억들을 가지고 기뻤다고 말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함을 느꼈다는 말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약속했어요. 꼭 듬직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다신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이후 아내는 회사를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한 채 저와 함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더욱 애틋하게 붙어 있으려고 했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방에 있는 금고 꼭 열어봐. 뭔 소리야? 잘못되기 뭘 잘못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내가 만약 잘못되면 꼭 열어보라고.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한 금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과연 뭘까 미친 듯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누른 후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아내의 유언장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쓴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안녕? 아마 이걸 읽을 때쯤 난 이 세상에 없겠지? 그래도 당신이 너무 슬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떠나려는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이혼을 해주지 않은 건 당신한테 내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서였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고 또 세상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우리 윤서, 윤진이의 하나밖에 없는 아빠니까 나 떠나고 나면 우리 애들은 당신 지켜줘야지. 안 그래? 이 유언장을 읽는 지금은 당신이 예전보다 100만 배 더 행복해져 있길 바래. 여보, 정상우 씨,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서 고마워. 하늘이 허락한다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꼭 부부로 다시 만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사랑해. 아내는 저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남겨주고 싶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유언장을 다 읽은 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병원으로 향했고 저를 보며 밝게 웃는 아내를 꼭 끌어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긴 누가 죽어. 당신 절대 안 죽어. 무슨 일 있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할 거야. 벌써 읽어본 거야? 나 아직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있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어, 너무 잘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더 미친 듯이 사랑해 줄 거니까. 그 유언장을 읽은 이후 저는 최대한 아내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지니 장인어른과 장모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모질고 퉁명스럽게 대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서방, 우리가 그때 너무 미안했네. 민정이 저렇게 되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어. 아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절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애들 엄마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괴로운 치료 과정들을
이악 물고 모두 견뎌냈고 항암 부작용으로 계속 토를 하면서도 기력을 잃으면 안 된다며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버텨온 아내의 병세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암은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환자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환자분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암을 이겨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하고 경과 지켜봅시다. 항암 치료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소견을 듣고서 저희 부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지금 환자의 모습이 아닌 낮엔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그리고 밤에는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진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만큼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간단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종종 근엄한 목소리로 아내가 일처를 이딴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하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옆에 딱 붙어서 일을 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그 덕에 전 아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힘든 시기 저를 받아주셨던 할머니께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찾아가 안부 인사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며칠 밤을 자고 오기도 하고 여행 삼아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뵙기도 하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절 비꼬거나 하지 않는답니다. 처제네 부부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사연이 사연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둘러앉아 같이 시청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된 딸내미들도 엄마를 닮아 눈물이 많아서 휴지를 몇 개 갖다 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우리 딸들과 아내를 위해 짧게나마 편지를 한 통 남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들, 그리고 여보, 나야. 나도 연애할 때 이렇게 편지 써준 적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이렇게 짧게 남겨보네. 한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던 날 말없이 기다려주고 지켜봐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가족이 없었더라면 난 그때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건 다 우리 가족들 덕분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보, 요즘 너무 바쁜 하루 보내고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일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완치 판정 받고 암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날까지 난 당신의 영원한 그림자가 돼서 당신 곁을 지킬게. 사랑해.